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통화 완화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낙폭 다 회복해내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고용 지표가 양호했고 또 4분기 GDP 확정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 등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중국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나이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어떤 작전이 필요할지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휘청거리는 미국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부진과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이번 주에 함께 살펴드렸던 은행, 증권업종 리포트 리뷰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 국내 최초 인증 서비스 업체 이 종목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아침도 저희와 함께 든든하게 작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또 금요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3번 뵈니까 더 좋습니다.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에코님. 죄송합니다. 3번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해주신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휘청거리는 미국 기술주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요즘 정말 기술주들이 휘청거리고 있죠. 1, 2주 전에는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조정을 또 받았고 또 최근에는 이 증세 이슈에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안 심리 나타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어떻게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 보여지는 사실이고요. 이를 통해서 딱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은 앵커님 드디어 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테슬라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쭉 밀렸습니다. 지금 테슬라 사도 될까요? 테슬라 이 주식이요. 네. 쭉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사고 싶어요. 오늘 조금 반등 나왔는데요. 이거 딱 매수기가 아닐까요? 조금 이제 지속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속 여부 중요하죠. 예. 네. 그러면은 애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애플 안 쓰신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애플 안 네. 쓴다고요? 네, 애플 아이폰 안 쓰시죠? 씁니다. 그러면 애플도 살 때가 됐네요. 최근에 또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네. 결론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네. 너무 에커님 힘들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저도 모르죠. 이제 미국 주식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개연성을 한번 보면서 이것저것 특히 오늘은 영어로 된 외국 문자로 된 그 그래프들도 좀 보면서 약간 좀 아카데믹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한국 증시와 어떤 글로벌 증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는 버팁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한국 증시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3천선에서 횡보하고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다우 지수가 있고요.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와 그러니까 다우와 나스닥이 변화가 간 게 3월 초부터는 서서히 갭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저 밑에 어떤 미중 간의 갈등 나오고 게다가 자기네가 직접 긴축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또 시장에 못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나스닥 지수와 S&P 500을 봤었을 때 주가 수익 비율 갭, 즉 PR의 차이를 설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수준이 과거에 IT 버블 수준까지도 확대가 돼서 차이가 많이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밸류를 높게 쳐줘서 많이 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나오는 매물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많이 얘기하는 게 버핏 지수입니다. 보통 한국가의 시가총액과 그에 따른 GDP와 시가총액을 모두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버핏이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내가 언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지표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과거 지수 때와 과거의 전통산업 쪽에 전통산업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을 때와 지금과는 또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하이테크 시대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얘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버핏 지수로 바라본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부분들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적인 쪽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IT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금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됐었을 때는 회사들이 좋죠. 일단 자금 조달하기 쉽습니다. 싸게 자금 조달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돈 벌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투자자들도 오케이 그래도 자금 갖다가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는데 내가 왜 주식을 안 살 쏘냐 그러면서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이만큼 돈을 벌 걸로 봤는데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발행했던 채권에서 금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더 나갑니다. 조금 주당 순이익이 줄어서 배당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약속과 틀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금리가 오른 걸 뻔히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과하게 이쪽 회사에 투자를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만 반영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앞으로 이만큼 돈을 벌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훼손이 되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눈길이 바뀌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변화가 하이테크 쪽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을 또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 회사 면책법이죠. 이쪽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충분히 재무제표나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의 내용들인데 가장 또 발끈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의 ADR로 들어온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커지는 가운데 신냉전 체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살짝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트럼프와 중국의 싸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더 확대됩니다. 미국과 EU와 같은 이제 서방 국가가 연합으로 딱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중국도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러시아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거처럼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어졌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쪽으로 확대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측면과 또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의 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커진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늘 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또 중국의 SNS에서 나이키 신발 쭉 세워놓고 불태우는 과정 또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H&M과 나이키가 또 대상이 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압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서 또 자기네들이 약간 또 부담감을 느껴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은 뛰어납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또 불이 번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약간 부담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이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IT 기업에 따른 확장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상당히 좀 부담감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증세와 규제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은 법인세율 인상부터 소득세율, 상속세율 모두 다 최근의 변화를 좀
그 증세로 가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를 회복하겠다 이런 한 입장 쪽에서 일단 부양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재정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증세가 나오는 과정인데 돈 받을 땐 좋고 증세한다니까 싫어한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줄 때는 기분 좋지만 다시 그러니까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줄 때는 인상 쓰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일단 앞으로의 증세 과정들이 기업 이익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소비 심리도 그만큼의 부담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증세가 되다 보니까 특히 고소득자 쪽에 대한 증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탄력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과정 쪽에서 또는 IT 기업과 관련된 쪽에서는 이 독점 비판론자라고 하는 리나 칸이라고 하는 인도계 여성 위원이죠. 이 교수님이죠. 이분이 연방거래위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뜩이나 페이스북 불려가고 구글 불려가고 하는 상황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불려갈 일들이 많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 쪽에서 또 고평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의 팡 기업과 팡을 제외한 S&P 500 기업들의 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한눈에도 확인이 됩니다. S&P 500 기업들은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실적의 부침이 상당히 크죠. 좋을 땐 좋았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크게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팡 기업들은 꾸준하게 코로나19도 무시, 미국 중간의 갈등도 무시, 계속 꾸준한 우상향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히 낸다. 그러면 멀티플, 그러니까 즉 밸류를 좀 높여줘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기준으로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 PER을 계산해 보게 되면 33.8배다라는 쪽에 대해서 부담감을 약간 표출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무형 데이터 자산 이런 것들도 아직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PER만 가지고 고평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선전을 합니다. 딱 그림 하나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제조업 PMI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정확 이만큼 2018년도 때 수준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했고 상당히 수출 중심으로 좋은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경기 민감형 산업 구조와 IT 관련된 첨단 기업이 적절하게 잘 된 포트폴리오다. 너무 제가 국뽕식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상장사 기업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한 60% 좋을 것이다. 라는 쪽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까지 보여주게 되면 아마 한국 기업들과 한국 증시에 대한 레벨업은 또 시도가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시게 되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기술주는 가장 또 밸류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해서 싸지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또 기술주의 하락을 오히려 좀 모아간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접근 나쁘진 않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래도 저라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라면 한국 증시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부진했던 기술주들의 약세 요인들 한번 짚어봤고요.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작 이제 금요일장인데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마 미국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을 해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오늘장 동향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장중에 또 보여주는 중국이겠죠. 네, 중국 동향들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혹시 앵커님은 최근에 계좌가 지수보다 좀 선방합니까? 아니면 지수를 못 따라갔습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주식 잘하시네요. 제가 주식 투자 조언을 좀 보여도 될까요? 제 계좌가요. 저는 네. 이제 우리 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잘 하니까 네.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또 저를 띄워주시다니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가는 가장 큰 핵심은 아마 앵커님이 고른 투자의 픽은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즉 실적이 되는 종목 쪽으로 고른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와 아닐 때가 좀 차이가 이번에도 많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수보다는 종목 쪽의 흐름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종목 쪽의 강한 변화 중에 대표적인 트렌드는 일단 1분기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종목들은 시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또 약간 대형주가 아닌 중형주급 이상 쪽 이하 쪽이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도 반응을 하는데,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은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는 쪽은 중국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시 반 개장하고 혹시나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커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 특히 어제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된 IT 기술주 중에 뭐 바이두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가 중국 증시에도 작용을 하게 되면 아마 국내 증시도 약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영향을 받아도 많이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적으로는 역시 갈 길을 갈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목이 맥히네요. 네.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영역 쪽에 하나가 달러화의 추이입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달러화가 또 탄력을 받으면서 달러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3대까지 이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현상들이 국내 증시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약간 지금 한국 증시를 산다고 하더라도 지수와 전반적인 쪽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무래도 환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담이 약간 좀 확인이 돼요. 특히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고조돼 있고, 미국이 백신 효과와 함께 미국 먼저 어떻게 보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쪽에서 지금 상당히 달러화가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아마 미국의 무역 수지라든가 또 데이터가 발표되기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빚이 많은 국가 돈 어떻게 갚어? 뭐 이런 식에 대한 재정 부담이 또 확인이 되게 되면 달러 약세 쪽으로 반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약간 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는 좀 힘든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보다는 섹터죠.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섹터고 종목인데, 최근에 저희 그 작전 타임으로도 많이 언급드렸던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쪽이었고 OLED 쪽이었죠. OLED는 종목까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 잘 가죠. 네. 덕산 테코피아 언급드렸고 HP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OLED는 앞으로 어떤 당장보다도 향후 하반기까지 생각한다라고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뭐 워낙 지금 핫한 상황들인데,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비메모리 파운드리 가지고 인텔과 관련된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본업이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본업은 메모리입니다. 이쪽이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호황 국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약간 소재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게 되면 큰 무난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언급드렸었죠. 지금 신고가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특징은 그래도 비메모리부터 메모리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석영 쿼츠와 관련된 쪽의 사용이기 때문에 아마 살짝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3만 원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 보시면서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건자재 쪽인데, 건자재 얘기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건설 단계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 흐름들이 말씀드리면서 뭐 파일 얘기, 기초공사 다지기 쪽에서 나오는 파일 얘기를 들으면서 31CNS, 동양파일, 뭐 금강공업 이런 종목들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잘 갑니다. 다행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시멘트 쪽도 좀 챙겨봐야 되겠죠. 당연히 초기에 많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그냥 최선으로는 아세아 시멘트를 보고 있는데,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가격을 지금 보통 시멘트 업계들이 ESG라고 하는 이제 환경 설비 평가 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이쪽도 적합하게 나가는 가운데 어떤 시멘트 가격 인상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P와 Q가 모두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쪽도 잘 보면서 철근 쪽, 대한제강 얘기는 계속 드렸었고요. 이런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다 건설, 건자재 같이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 이런 쪽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학 쪽도 있습니다. 더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화학 쪽까지 마저 챙겨서 보게 되면은 철강화학 쪽의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 섹터죠. 화학은 지금 많이들 효성 TNC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코롱인더다라는 쪽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이쪽도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시되 아직 그를 못 쫓아갔던 흐름이면은 롯데정밀화학이나 지금 유니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거래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종목만 쭉 얘기하다가 5분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얘기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런 쪽에서 경기 민감 쪽도 챙기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오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섹터와 또 그 안에서의 종목들까지 같이 챙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종목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다뤄드렸던 은행, 증권 리포트, KB금융, 신한지주, 키움증권 리포트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일주일 동안 은행 그리고 증권업종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면서 KB금융, 신한지주, 키움증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포스트 코비드19에 대비하자라고 해서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그리고 정부 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 정책이 이제는 경기 부양에서 시장 안정화로 바뀌는 가운데 주목해볼 만한 섹터 두 곳을 뽑았습니다. 증권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 뽑았는데요.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여지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은행 그리고 증권 섹터에서 많이들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라고 해서 먼저 증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은 결국엔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주식 투자가 대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산업 쪽에서는 결국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 업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자산이 주식과 비트코인 위험 자산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 그리고 외환 시장의 안정,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정책 변화 여건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부양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안정이다. 금리,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원리금 상환 유예에서 이제는 원리금 그대로 내와야 된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 따라서 은행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증권 산업부터 먼저 다시 빠르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대에서 이제는 주식 투자 쪽으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넘어오고 있다. 증시 호조로 인해서 올해도 여전히 증권사 수익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거래대금이 1월 11일부터 해서 굉장히 고점을 찍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이익률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증권과 그리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까지 리포트에서 탑픽 종목으로 조금 뽑아본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살펴보면 이제는 은행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앞으로 금리 인상기에 따라서 바닥을 가지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보이긴 하지만 차트를 길게 뽑아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구나라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은행 중 양호한 수익률 아직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업종은 조금 소외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은행 업종에서 배당을 그래도 배당하면 은행 금융 섹터였는데 이 배당 규제를 완화해서 분기 배당을 좀 시행할까라는 이야기가 금년도 주주총회에서도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던 부분은 은행업 부문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비은행업 부문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포트폴리오나 자회사가 잘 꾸려져 있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당 성향에 있어서 상향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KB, 신한, 하나 대형 지주회사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우량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 들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거나 안정적 이익이 성장되는 그러한 업종으로 은행, 금융지주사 보셔도 좋겠다라고 월요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화요일 키움증권 리포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도 4월 45,000원 목표 주가부터 49,000원, 51,000원, 6만원, 그리고 63,000원 목표 주가 상위 리포트까지 꾸준히 추적 관찰되고 있는 리포트들은 여지없이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꾸준히 트래킹되고 있는 리포트들을 꾸준히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애널리스트가 이 연구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기에 쉬울 겁니다. 꾸준한 리포트들을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보신다면 지난번에는 이런 근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근거를 더 추가했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도 좋겠다라고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도 업종 대표주 정도고요. 그리고 시총 은행업 중에서 가장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표 주가 5.8%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은 이익 추정치도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NIM 4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고 이자 수익도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 수익료 올라가고 있고 비은행업 부문이죠. 증권 수익료 그리고 IPO에 따른 딜 수익료 이런 것들이 다 KB증권에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1분기 낮은 성장률 이야기를 리포트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현 구간에서는 단기 되돌림, 고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탄탄대로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외인 수급들도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부분 좀 보면 추세 저점의 재진입 기회를 좀 기다리시고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들 분명히 1년 길게 봤을 때 있으니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장기적인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화요일 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죠. 신한지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한지주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은행업 부문과 비은행업 부문의 균형감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지주사,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업 부문에 있어서의 단기 순이익이나 이익 비중이 80%가 넘어가는 은행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60%가 채 되지 않게끔 55대 45 정도의 은행과 비은행 부분의 포트폴리오 이익 균형이 잘 짜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년도 조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 손실, 코로나19 충당금 4천억 원가량의 적립이 있어서 이익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21년도에는 그런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상승한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가 되었고요. 다회사 신규 편입들이 있었죠.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에서, 프루덴셜 생명은 KB금융에서, 그리고 아주캐피탈은 우리금융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도 전달을 드렸고요. 순이자 마진이 하락했지만 앞으로는 21년도는 은행 쪽 이익과 그리고 비은행 부문의 이익 모두 다 상승할 거고 20년도에 특히 사모펀드 이슈로 증권업 부문에서 이익이 30% 감소했던 영향 이제 다시 탈피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목표 주가는 46,000원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떤 날은 하락하고 어떤 날, 어제장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하락할 때 쫓아가시자라는 기술적 분석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신한지주의 이익, 당기순이익 기여도입니다. 31%, 34%, 41%까지 올라간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 보실 수 있고요. 비은행 계열사별로 보면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이 있는데요. 특히 캐피탈과 보험 쪽에서의 상승이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비중 말씀을 드렸죠. 2018년도에는 은행 부문의 당기순이익이 68%가량이었는데 20년도에는 60% 아래 58%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봤을 때에 포트폴리오가 균형감 있게 짜여져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움증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움증권 목요일 어제죠.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1분기에는 당장 플러스가 나오지 않아도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기대감, 기대 심리로 주가 추이의 우상향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늦어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기대감만으로 유지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난해 19년 3월부터 올라온 그런 추세상 이제는 뭔가 수익으로 숫자로 결실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가치를 지금으로 당겨왔을 때에 그 기대감 다른 업종 섹터에서는 상반기면 빠르면 1분기면 이익이 난다라는 리포트들 그리고 실적 전망치들 나오고 있는데 2분기가 돼서도 잠정 매출, 잠정 영업이익 공시를 봤는데 아직도 마이너스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게 좋겠다. 너무 늦은 기업들은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지속 상승은 키움증권의 수익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테일 중심의 증권업 호황 중에 키움증권이 점유율 30%가량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 개설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좌 개설이 이미 지난해 50%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갔고 증권시장에도 역대급 자금이 몰렸고 1분기 증권사들의 실적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맑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나올 때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분기부터 보면 1분기부터 지배순이익이 2,410억 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했던 20년도 3분기입니다. 2,634억 원이었는데 올해 21년도 1분기 2,400억 원을 돌파한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근접한다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1분기부터 보시기에는 키움증권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리포트들 살펴보면 1분기에는 저조하나 YOY 연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 유지할 겁니다. 라는 리포트들이 하이트 진로도 그랬고요. 신한지주, KB금융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금투협 기준으로 주식 거래 활동 계좌 4천만 개 돌파를 했다라고 이번 달 19일 기준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움증권 20년도 총 계좌 개설이 330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174만 개의 신규 계좌 개설 이루어졌거든요. 2달 만에 지난해 52% 계좌 개설 비중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주관사가 아니었음에도 계좌 개설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키움증권의 이익이 결국엔 21년도에 일부 정점 구간을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21년도와 1분기의 일정 부분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피크를 찍는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전망치와 추정치 그리고 증시 상황이 다시 우상향 추세로 거래대금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22년도로 수년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시끌벅적할 타이밍이 올해 1월 11일가량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64조 원을 넘어섰던 모습인데요. 그때부터 증권사나 은행업종들이 다시 좀 하향했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폴리드줌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의 섹터들도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와서 YOY 1년 동안의 장기 추세에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자. 포스트 코로나에는 필히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먼저 챙겨보셔도 다른 업종들 접근하기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굳이 무엇인가를 꼽아보면 어떤 기업들, 미래 성장 동력이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모멘텀을 가지고 1년, 2년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은행과 증권업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리포트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시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리포트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들도 클립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특히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질문들 있으시면 찾아오셔서 자유롭게 의견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은행과 증권업종 리포트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뤄드렸던 은행과 증권업종 리포트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직접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증권사의 수익 개선이 지속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은행업종 역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 함께 짚어드렸고요. 또 KB금융, 신한지주, 키움증권까지 각 이 종목들의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까지 다시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은요, 저희가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종목들 하나씩 발굴해내고 있는 시간이죠.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또 금요일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낚아채 볼지 오늘의 떡밥 종목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 이니텔, 그리고 남해화학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인증 기관이 되겠고요. 도메인 등록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또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죠. AI 브랜을 종속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하면서 스마트폰 로봇이죠. 타이키를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이 이제 뭐 보안 쪽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에 또 맞춰서 또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토스 혁신 준비 법인이죠. 이 주식을 75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토스하고 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토스 사이트를 들어가도 한국전자인증과 보안에 있어서는 같이 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해 뭐 토스 증권이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스 증권 상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가 이 토스 페이트먼트에 결제되고 매치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자인증이 또 이 마켓컬리하고 또 연관이 돼서 또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제 뭐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 좀 보면은 마켓컬리가 고드만삭스, 그다음에 JP모건,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서 선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전자인증도 또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분산 컴퓨터 앱과에서 블록체인 연구개발도 사업도 선정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겠죠? 성장 쪽으로 그동안 이제 인증에서 이제 성장 쪽으로 맞춰서 조금 사업의 좀 구도를 좀 바꾸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니텍 같은 경우는 KT 계열의 인증 보안과 그다음에 금융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 및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운영,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부가통신망 업무 제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페이 관련된 것인 것 같아요. 요즘 결제할 때 뽑은다 이런 인증을 통해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페이를 통해서 다 결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삼성페이가 시장 점유율 1등이기 때문에 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KT와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이라든가 권한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쪽에서는 중앙은행 회사의 주도적으로서 디지털 화폐의 가속화됐을 경우 이제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주로 쓸 것이 될 것 같고, 어제도 또 네이버 쪽 문제가 좀 있으면서 디도스 공격 때문에 또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보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직접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재산이 축적이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계속해서 보안 쪽에 대한 부분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떤 이런 기업체들 이런 데서 한번 또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한 번씩 또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농업 계열의 국내 최대의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료에는 복합 비료, 요소, 맞춤형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화학 제품이죠. 암모니아, 황산, 또 유류 제품,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농사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비료 쪽에 수요가 좀 발생할 것이고, 또 곡물 가격의 상승에서 또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 남해화학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이니텍, 남해화학까지 세 가지 종목 일단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한국전자인증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내 최초 인증 서비스 업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오늘 매수해본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주가가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스 관련된 부분이죠. 토스 증권이 상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마켓컬리 쪽에서 토스 페이트먼트에 결제되고 웨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켓컬리하고 또 연계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한테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죠. 7,300원까지, 7,030원에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자 하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9,400원, 지난 5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가격대죠. 여기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해보자. 여기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 동반해서 이슈가 좀 크게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9,400원 돌파를 하고 또 만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9,400원으로 목표가 잡아야 되고요. 손절은 6,69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일단 토스 상장 그리고 마켓컬리 상장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눌림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의 종가 7,030원에 오늘 매수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9,400원, 손절가 6,690원 설정해드렸으니까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재기 전문위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투자 작전들 가득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작전 가지고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서해안과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요. 출근길 운전하신다면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에 이어 미세먼지도 말썽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과 전북은 오후까지도 계속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5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대신 기온 변화가 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일부 경북 북부 내륙은 실효습도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같이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울진 8도, 속초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16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부산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 전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중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